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기존에 본분과 유튜브 컨셉을 잃고 좀 너무 놀고 먹는 영상만 올린 것 같아서 한번 DS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찍게 되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바이오 회사에 가고 싶으신 취업준비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 DS와 DP 이렇게 생산직은 구성을 나눌 수가 있어요. DS라는 거는 드러그 서브스턴스고요. DP는 드러그 프로덕트예요. DS에서 DP 순서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약품을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DP팀에서 동결건조를 하면 파우더 형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맞을 때도 간호사쌤들이 이렇게 캐핑된 요거에 라벨 붙어져 있고 여기에 막 파우더 같은 거 있는데 요거를 뽁 따서 여기에 무슨 액체 넣으시니까 이게 주사기로 빨릴 정도로 액체 형태로 됐던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화이자는 안 맞고 모더나 맞긴 했는데 이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건조나 주사제 형태로 만드는 게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말로는 이거는 원제, 이거는 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DS 제조 부문에서는 배양, USP, 정제, DSP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제가 사실 DP는 주변에 하는 친구들도 거의 전무하고 DP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DP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은 그냥 이 DS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취준생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바이오 생산직들이 뭐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생산직은 DS랑 DP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DS랑 DP를 생산하기까지 어떤 워크플로우로 제약회사들이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 이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술 이전을 하고 배치 레코드를 작성하고 발행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배치 레코드를 바탕으로 이 배치 레코드에 써진 대로 생산팀은 DS 제조를 합니다. DS 제조가 끝나면 이 완성된 드러그 서브스턴스를 DP팀에다가 이관을 해요. DP팀에 이관을 하면 DP팀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병원으로 제공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배치가 출하가 됩니다. 약이 출하될 수 있다고 말할게요. 이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보통은 공정개발팀, 소위 말해서 MC팀, PD팀 이런 팀과 생산팀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직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너네 현업에서 이렇게 생산 업무 진행 가능하겠냐. 그럼 생산팀에서도 당연히 공정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스케일로 실험을 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2리터 그리고 정말 그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개발팀에서 100리터까지도 쭉 끌어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팀의 경우에는 작은 회사에서는 1000리터, 큰 회사에서는 15,000리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스케일 간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공정개발팀이 석박사가 많다고 해서 생산팀이 그들이 말하는 거를 모두 다 들어줘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생산팀도 현업에서는 오히려 공정개발팀보다는 라지 스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팀이 티키타카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기술 이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레코드를 작성을 하고 발행을 해야 돼요. 이때는 크게는 QA랑 생산이랑 두 팀이 협업을 해서 배치 레코드를 발행을 하고 작성을 하고 발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QA에서 MBR, 보통 이거는 마스터 배치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를 보관을 하고 있고 이를 복사를 하고 본인들의 날인, 도장, 직인 이런 것들이 찍힌 EBR 이게 저 알고 있는 게 맞나? 이거 이그제큐티브 배치 레코드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나중에 영상 수정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EBR이라는 걸 생산팀에게 제공을 하면 생산팀은 이 EBR에 써진 대로 DS 제조를 하게 됩니다. DS 제조 부문에는 크게 USP,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업스트림 프로세스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배양 파트인 거죠. 그리고 DSP, 다운 스트림 프로세스. 이게 한국말로 정제 파트인 거예요. 이 USP와 DSP를 거쳐서 DS가 제조가 되면은 이 DS 제조 상태는 액체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 액체 상태를 DP팀에게 주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생산관리팀에게 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관을 할 때의 상태는 냉동 상태. 이 냉동 상태로 DP에게 DS를 이관을 하게 되면 DP팀에서 동결건조나 주사제 형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DP는 진짜 잘 몰라가지고 아예 진짜 DP는 암남인 개념이어가지고 사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DP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간단한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약이 환자들에게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술 이전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후보 물질도 발굴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되게 똑똑하신 석박사님들께서 이런 많은 연구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겠다, 이거는 해볼만하다 라고 판정이 되는 것들을 회사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생산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학사 출신이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뭐 요즘 뭐라고 하나요? DOE라고 하나요? 어떤 DOE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을 어떻게 확립을 하시는지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DS 제조에서 USP, DSP는 어떻게 큰 맥락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USP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양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시드 단계, 메인 단계, 하베스트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드 단계는 한국말로는 종배양 단계이고, 메인은 껌배양, 하베스트는 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드 단계에서는요, 되게 작은 1리터, 2리터 플라스크 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뭐 종배양 1단계, 종배양 2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세포 개수를 늘리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이 라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라커라는 친구는 좌우로 흔들어줄 수 있는 친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50리터까지는 라커에서 스케일을 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커 단계를 거쳤으면은 아주 작은 탱크부터 가서, 이 탱크에서는 보통 퍼퓨전 배양이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채택하는 퍼퓨전은 N-1 퍼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N이라는 거는 N은 본배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1이면 본배양 직전에 퍼퓨전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퍼퓨전이라는 게 세포의 생장 곡선이 폭발적으로 자라다가 유지되다가 죽어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구간까지만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포가 뱉어낸 노폐물 빼주고 쾌적한 환경 유지, 깨끗한 배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적으로 잘 자라는 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를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모 회사는 이 메인 단계,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퍼퓨전을 쓰는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본배양에서는 잘 시도를 하지 않아요. 오염 이슈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메인입니다. 메인은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진짜 어마무시한 유틸리티, 가스들, 물들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고, 모든 미터기들, 모든 가스 관련된 파라미터들 대충 쓸게요. 이런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작은 회사는 1000리터부터 15,000리터까지 탱크가 발달이 돼 있고요. 언제나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왜 15,000까지만 탱크를 키울까? 그래서 언제 한번 논문을 찾아왔는데, 15,000이 가장 극강의 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5,000을 여러 개를, 15,000 뭐 엄청 큰 데는 뭐 NN는 게 있겠죠. 뭐 카파가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 1위 카파를 보유한 바이오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회사들은 NN개를 채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탱크를 2만, 25,000, 3만 이렇게 키우지 않고 15,000을 여러 개 배치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메인 단계에 가면 배양 동기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메인 단계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몸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편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메인 단계에 들어가면 며칠 주기로 배지를 공급한대요. 이거를 피드 주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안티폼, 너무 pH 내려갔다, 베이스 주입, 너무 pH 올라갔다, CO2 주입, 이런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배양 가면은 좀 몸이 편하다고들 많이 친구들이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이 배지를 주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포가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에게 밥 주기, 얘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세포가 먹을 걸로인 피드를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베스트 단계가 있는데요. 하베스트 단계는 지금 배양팀이 여기까지 해서 열심히 세포를 키우고, 그 세포는 이제 환자들의 건강에, 환자들의 병에 도움이 될 약물로 쓰일 만한 성분을 뱉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포는 필요가 없어요. 세포가 뱉어낸 유효한 성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유효한 성분을 골라내고 세포는 삭제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베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팝필터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팝필터를 통해서
이 공정액을 팝필터를 관통해서 이걸 DSP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베스트 과정에서 pH 조절이라든지 전도도 조절 같은 과정을 이 팝필터를 거치기 전에 한번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가 큰 개발적인 배양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IPC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IPC는 In Process Control 이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나? 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양에서 IPC 항목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셀 카운터를 통해서 셀 개수 측정과 셀들이 얼마나 생존율을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한 메타볼라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셀들이 뱉어낸 현재 존재하는 글루코스 양, 셀들이 뱉어낸 락테이트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현재 세포들이 어떤 상태인지, 살만한지, 그리고 메타볼라이트에서는 IgG 항목도 중요하겠네요. IgG 항목이 훗날 약이 돼줄 성분이에요. 세포들이 어떤 상태인지, 살만한지, 잘 유효 성분을 뱉어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괜찮다, 다음 스텝으로 진행해도 문제없겠다 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 IPC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SP 배양에서는 이러한 크게 시드, 메인, 하베스트를 통해서 DSP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DSP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번엔 DSP입니다. 정제라고 할 수 있죠. 이 DSP에서는 배양팀에게 받은 하베스트 종료된 공정액 있잖아요. 그 공정액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크로마토그래피, UFDF, 바이러스 컨트롤, 파이널, 이렇게 4개로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컬럼과 빼놓지 못해요. 이 컬럼 안에는 되게 미세하게 아주 촘촘한 층으로 레진이 쌓여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레진은 아주 미세한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단위가 몇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아주 촘촘한 그 알갱이들이 층을 쌓고 이루고 있는 게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시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프로테인 A,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죠. 이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한국말로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MMC, 멀티모달 크로마토그래피. 왜 이래? 멀티모달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논외로 MCC랑도 별개의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MCC는 멀티컬럼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둘이가 다른 거예요. MMC랑 MCC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리고 IEC를 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거는 조금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대학교에서는 학부생들도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IC,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한국말로 MMC 한국말로 말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 MMC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HIC은 소수성 상호작용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다 컬럼에 내가 원하는 걸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오히려 붙일 수도 있고, 크로마토그래피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붙이고 떨어뜨리는 원리가 다르다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태그를 붙인다던가 별도의 결합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거고요. M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본 MMC는 이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랑 더불어서 IX를 접목을 한다든지 HIC을 접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레진이 두 개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레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을 다 할 수 있어서 이 MMC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얻고 원하지 않는 거는 떨어뜨릴 수 있다. 수율이 높아지고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간략하게만으로도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IX 같은 경우에는
등전점이라는 PI 개념이 주 메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힉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힉은 소수성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건데, 소수성을 하려면 전도도가 매우 높고 고용량, 고농도의 용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실무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애먹게 하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뭐 내가 이거를 쓴다, 이거를 쓴다, 이거랑 이거를 쓴다, 이거랑 이거를 쓴다, 이런 거는 다 공정 개발 단계에서 석박 출신들 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나서 생산팀에 이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산팀이 관여를 한다거나 할 거는 없고요. 다음으로는 UFDF. 이 UFDF는 UFDF1과 UFDF2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적절한 전도도의 흐름이나 적절한 pH 환경의 흐름대로 적절하게 배치를 연구 개발 단계에서 완성을 했다면 UFDF가 굳이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UFDF 단계로만 공정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 UFDF는 소위 말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농도로 단백질을 농축할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컨디션. 다시 말해서 정제에서는 pH와 전도도가 중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공정액 상태를 바꿀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농도로 농축을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금방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상태를 바꿀래요. 이거를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단순 예시예요. 내가 10시에 10%짜리 소금물과 100%짜리 소금물을 섞었어요.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했어요. 그러면 11시쯤에 A와 B에서, A는 예시예요. 예시. 산수 계산 이런 거 무시하고 예시. A는 30%의 소금물이 됐을 거고 B는 예시니까 70% 소금물이 돼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B에 계속해서 100%짜리 소금물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70이 아니라 계속 내가 100을 주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98, 100 이런 고농도의 소금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계속 섞을게요. 이렇게 섞었다가 이렇게 섞었다가. 하지만 B탱크에는 계속해서 100% 소금물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12시엔 어떻게 될까요? A는 더 높은 소금물 상태가 되어 있겠죠? 100%에 가까운 소금물과 계속 섞어냈으니까. 마찬가지로 B에는 계속 100% 소금물을 넣을게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계속 섞어요. 섞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요. 이렇게 몇 시간 뒤라면, 몇 회 뒤라면 A 탱크의 소금물이 10%에서 내가 원하는 높은 소금물로 바뀌어 있겠죠? 100%짜리 소금물하고 조금씩 계속 몇 회에 걸쳐서 섞어냈으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pH라든지 전도도 환경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짜리에서 높은 소금물이 됐다. 그리고 다음 큰 틀은 바이러스 컨트롤이에요. 바이러스 인액티베이션과 바이러스 필트레이션, 이 두 개로 섞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 인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A랑 연결돼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프로테인 A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뽑아낼 때의 그런 공정액 환경, 컬럼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 인액티베이션은 프로테인 A,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랑 접목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바이러스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는 굉장히 촘촘한 기공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액을 여기로 넣으면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작은 이 기공 사이즈에 이 필터 내부에 다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런 테스트는 바이러스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총 4종의 바이러스들을 상대로 얼마나 필트레이션을 통해 제거되었나, 이런 스터디를 반드시 거치고 이 스터디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왔으면 이제 파이널 발급필 이 단계가 존재해요. 이 단계는 소위 말해서 DP팀에게 전달할 준비. 여기서 보통은 그렇게 막 많이는 안 담아요. 많이는 안 담고 바이러스 컨트롤 공정 끝나면 완전하게 이제 무균에 가깝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절대적으로 오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가 있는 라인을 통해서 바틀에 많이는 안 담아요. 이것도 옮기다가 깨지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 많이는 안 담아요. 이 바틀에 소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 과정이 되게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한 라인을 통해서 요균으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계속해서 닫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이 파이널 벌크 필이 끝나면 DP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운스트림입니다. 보통은 USP 단계에서 DSP로 넘어올 때 대략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DSP에서는 보통 4일에서 6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배양팀의 경우에는 세포가 중요해요. 세포의 의지가 중요하달까요? 그런데 정제로 넘어오면은 시간과 사람, 노동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을 엄청 빡세게 안 재우잖아요? 그러면 3일만으로도 단축이 가능해요. 대신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인, 대략적인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취준생들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쓰는 소모품들의 명칭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완전 신입일 때 선배가 뭐 가져다줘 이랬는데 그게 뭔지 머릿속에서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고 또 다른 거를 들고 갔었던 적도 있고 그랬어서 그런 것도 소개를 할 수 있는 날들도 오겠죠? 이번에는 너무 먹고 노는 거밖에 없어서 이번에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릴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삼성노트를 켜봤습니다. 취준생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감을 잡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